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2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에 출제된 고전소설 작품과 문제를 해설해 주겠습니다. 28번, 31번 지문입니다. 이걸 선생님이 해설하기 전에 특히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에서 3등급 정도 받는 이제 학생들은 고전 문학을 좀 어려워하고 특히 여러분들 문법이 좀 약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비문학 중에서 과학 지문이나 경제 지문들을 잘 못 읽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이 이 작품과 문제를 해설하기 전에 그러면 고전 소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소설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 방법을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해설해 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 EBS 연계 교재 중에서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가 있죠. 이 교재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념, 그 다음에 유형, 그 다음에 적용학습, 그 다음에 실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EBS 연계 교재는 되도록이면 예비 수험생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다 이해를 하고 복습을 해서 머릿속에 축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수능을 보든 아니면 모평을 보더라도 이게 연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어요. 대부분 학생들은 앞부분은 잘하고 적용학습도 일부만 하고 실전학습은 아예 안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좋지 않은 공부 방법입니다. 공부를 할 때 되도록이면 EBS 연계 교재는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수능 특강 문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그 적용학습이 특히 문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용학습은 나눠져 있어요. 현대시 파트, 그 다음에 고전시가, 그 다음에 현대소설, 고전산문, 그 다음에 복합 지문들을 이제 출제합니다. 근데 여기에 고전산문이 여기 들어있는데 고전소설이 여기에 해당하거든요. 이 고전산문이 들어있어 봐야 뭐 한 13작품에서 15작품 사이, 실전학습까지 합치면 여러분들 한 20편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작품만 경험한다고 해서 수능을 잘 볼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이 고전산문에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 설화, 그 다음에 가전체 소설. 뭐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공방전이라든지 국순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소리. 그 다음에 고전소설, 그 다음에 가면극, 탈춤이죠. 그래서 우리 봉산탈춤이라든지 양주 별산대 노래 뭐 이런 거 있잖아. 놀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가면극이 가끔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고전, 수필이 실려 있습니다. 이게 결국 실질적으로 보면 뭐 얘 한 편, 얘 한 편, 얘 한 편, 얘 한 편, 얘 두세 편. 그러면 결국 고전소설은 잘해야 여러분들 8작품에서 10작품 정도 여러분들이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좀 부족합니다. 만약에 내가 고전 소설이 좀 약한 학생들은 서점에 가서 고전 소설 뭐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거라든 아니면 시중에 뭐 유명한 출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신사고다, 지학사다, 교학사다, 뭐 비상이다 많습니다. 그 중에서 고전 소설 파트만 정리해놓은 책을 한 권 사서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파트가 부족하면 그 파트의 책 한 권을 풀고 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라든지 수능 기출문제를 풀면 훨씬 더 상황 이해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혼자서 문제집을 푸는 게 너무 어렵다. 어휘가 부족해서 장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고전소설 파트만 강의하는 특정 강의를 인강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구조, 고전소설의 기본적인 구조라든지 알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호칭어라든지 어휘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나 또는 모의고사 실전 문제들을 여러분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 나는 고전소설이 자신 없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고전소설과 관련된 책을 풀거나 수업을 한번 듣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전소설은 여러분들 대충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영소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염정소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염정소설이 사랑소설입니다. 사랑소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판소리개 소설이 있습니다. 판소리개 소설은 뭐 우리가 대부분 많이 들어봤습니다. 뭐 춘향전, 흥부전, 뭐 이춘풍전, 뭐 이런 심청전,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수능 연계 교재에 꼭 한 편은 실리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창작품이 좀 있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고전 소설은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많이 나왔던 건 이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영소설이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 이게 이제 뭐 여기 이제 돌아가면서 출제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여러분 이 사랑과 관련된 소설도 나올 수 있고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의 소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영소설 대표적인 게 무슨 뭐 유충렬전 뭐 이런 거 대표적인 건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 실린 건 홍길동전 알았죠? 영소설, 조웅전, 여자 영소설, 홍계월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정소설의 대표적인 건 운영전, 그 다음에 숙향전, 수경낭자전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사랑소설인데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영화도 보면 여러분들 영웅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배트맨이다, 스파이더맨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를 이제 영웅들이 다 해결을 합니다. 이 말은 결국 정부가 무능하다는 걸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영화들에 보면 사랑의 소재를 꼭 집어넣지 않아요. 그 영웅을 꼭 좋아하는 여자가 있고 그 여자가 위기에 빠지면 꼭 영웅이 가서 구해주는 거. 그런 요소를 집어넣죠. 왜? 관객들의 재미를 위해서. 이게 옛날 고전 소설에도 여러분 영웅 소설인데 여기에 요 염정, 사랑의 요소를 가미한 소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이가 좀 길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전 소설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영웅 소설은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고 염정 소설은 무슨 스토리고 판소리개 소설은 어떻게 돼 있고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인 작품들을 통해서 경험은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작품이 나왔는데 읽어보니까 야 이거 영웅 소설하고 비슷한 구조네. 그럼 여러분들이 상황 파악하기가 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 경험을 해라. 그리고 개인 창작품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뭐 허균의 홍길동전, 김만중의 사시남정기, 그 다음에 구몽이라는 소설이 있고요. 박지원의 작품 중에서 허생전, 양반전, 호질, 광문자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김만중의 소설은 꼭 연계교재에 실립니다. 박지원의 소설도 꼭 연계교재에 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여러분 꼭 공부하셔야 돼요. 김만중, 그 다음에 박지원. 그래서 내가 어휘도 부족하고 그래서 상황 이해도 안 되고 인물 파악도 잘 안 된다. 이런 학생들은 선생님 지금 얘기한 기본적인 작품들을 경험을 해서 고전 소설의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구나 정도를 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모의고사라든지 수능 기출 지문들을 읽어보면 상황 파악이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이거는 고전 소설이 자신이 없는 학생들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뭐 1, 2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그냥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작품 경험하고 뭐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그냥 풀면서 계속 경험해 나가면 이해력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 그냥 상황 파악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고전 문학 자체 경험을 많이 안 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설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 뭐 대부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먼저 알아두세요. 소설은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도 우리 시해설하면서 얘기했지만 문학은 구체적으로 쓰는데 소설은 무슨 문학입니까? 그래서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건 갈등 문학입니다. 선생님이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소설의 구성의 3요소가 뭡니까?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은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을 때 이거 중심으로 읽으면 되는 겁니다. 인물 파악하고 배경 파악하고 사건이 뭔지를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지금 수험생들은 인물을 파악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상황을 이해하는 게 소설 읽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물, 사건, 배경을 이해하면 돼요. 소설의 구성 단계가 5단계입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입니다. 뭘 중심으로? 갈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발단, 갈등의 실마리. 전개, 갈등의 시작. 위기, 갈등의 고조. 절정, 갈등의 최고죠. 결말, 갈등의 해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소설은 갈등 문학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인물, 사건, 배경을 이해하면서 이 글의 가장 핵심인 갈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뭐 그 원인에서 주제까지 접근하진 못해도 좋으니까 선생님은 인물, 사건, 배경, 갈등을 중심으로 읽으세요. 알았죠? 그리고 소설은 대체로 보면 크게 2덩어리, 3덩어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사건이 나왔으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당연히 이 사건이 발생한 원인이 나와야 됩니다. 또는 앞부분에서 어떤 장면을 제시하고 뒷부분에서 사건을 제시합니다. 그럼 결국 얘가 이것의 원인이구나. 이 관계가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설 지문도 여러분들 중심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박태부전을 좀 이따 선생님이 설명해 주겠지만 이 소설 다 읽고 나면 중심 사건이 뭐냐? 박태부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원인은 뭐 때문입니까? 왕 때문입니다. 뭐 이 정도를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소설 이거 읽다 보면 이따 선생님이 해설해 주겠지만 앞부분에 박태부의 죽음, 뒤에 임금이 나옵니다. 그럼 결국 이 죽음의 원인이 얘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거 딱 2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은 여러분 다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 고전소설은 영웅소설, 사랑소설, 판소리계 소설 이게 기본적인 구조나 특징이 좀 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작품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스토리 경험을 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모르는 소설이 나와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설을 읽을 때는 인물과 사건과 배경을 파악하고 거기에 전체에 흐르는 갈등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항상 이렇게 2가지 또는 3가지의 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으면서 뭘 알아야 돼요? 이제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잘 읽는 학생들은 읽으면서 줄거리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동시에 시점이나 서술상의 특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문제에 접근합니다. 근데 이제 이해력이 좀 부족하거나 개념이 약한 학생들은 읽으면서 이걸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하면 뭐 찾아야 되죠? 우리가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서술 방식이 요약을 많이 쓰고 있냐 아니면 대화나 인물의 행동이 주가 되고 있냐. 그래서 이건 요약적이고 이건 장면적이다. 이게 개념입니다. 이게 개념. 이런 개념들이 쌓이면 내가 내용 파악하면서 동시에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읽을 때 여러분들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니까 얘 중심으로 읽고 알았죠? 또는 이제 사건이나 갈등의 원인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서 지문을 읽을 때 크게 하나의 덩어리들이 있으니까 알았죠? 그 덩어리들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덩어리들 간의 관계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글은 서술을 중심으로 하고 있구나. 야, 이거는 대화 중심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어느 정도는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원래 소설 쓸 때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가 서술이면 재미있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요약이야. 재미없죠.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대화야. 그럼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소설들은 대화, 서술, 대화, 서술 이렇게 서로 섞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읽고 나서 야 이건 주로 근데 대화를 통해서 장면적으로 썼는데 아니야 이거는 서술을 많이 써서 요약적이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동시에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 가장 핵심은 일단 내가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으면 파트가 있으면 그 부분은 책을 하나 사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한번 쌓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 박태부전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이 박태부전은 EBS 연계교재에 있었던 작품입니다. 이렇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나 이 작품 알아.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EBS 연계교재만 조금 정확하게 이해해서 장면을 좀 머릿속에 잘 정리해서 가지고 있다면 수능시험 볼 때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얘기했습니다. 소설은 여러분 분명히 덩어리가 있다고 했어요. 알았죠? 자, 한번 봅시다. 이때 태보가 인물 파악, 걸문 밖으로 나오니 그제야 정신없어 기절하거늘. 태보가 걸문 밖으로 나와서 기절했어요. 좌우제신이며 모든 신이며 신하들이며 일가의 제족들. 제족이 뭐겠어요? 제신들, 그 다음에 제족들, 모든 가족 아니겠어요? 결국 구안하여서 병구안하다 이런 말 알죠? 알았죠? 보살펴 겨우 인사 차려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누가 말하는 겁니까? 태보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휘들이 뭐 구안이란 단어들, 명제경각이란 단어들, 제족이란 단어들, 이런 단어들, 재원이란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고전소설에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품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다시 태보가 걸문 밖으로 나와서 기절.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결국 보살펴. 그래서 겨우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몸이 명제경각이다. 명제경각이란 말은 여러분 곧 죽을 것 같다. 이런 식이에요. 이 몸이 곧 죽을 것 같다. 어찌 살기를 바라겠느냐. 얘는 죽을 각오를 했어요. 군등은 그 주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군등은 태보가 죽거든, 내가 죽거든 죽기로써 간하여 왕비를 내치지 못하게 하세요. 얘가 지금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 이거죠. 왕비를 내쫓지 마라. 됐죠? 요게 이제 태보가 한 말입니다. 한데 이때 상소 중에 됐죠? 이름 올린 모든 사람들이 모두 이르기를. 원래 임금한테 상소를 올렸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사항을 올릴 때 거기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 모두 알았죠? 이렇게 태보한테 말하더래요. 요거 태보가 말한 거고 요거는 제원들이 말한 거예요. 그대는 죽기로써 가나다가 엄령을 입고 사경, 죽을 지경이 되었으나 우리도 역시 여기에 이바지한 바가 있다. 역시 한 탓이다. 이건 뭐냐면 자기들 스스로 뭐하는 거예요? 자책하는 겁니다. 막중한 충을, 임금에 대한 충을 몰랐으니 무슨 낯이 있으리요. 일은 여럿이 참여하여 죄는 그대만 혼자 당하니 조금 죄스럽고 미안하다. 라고 뭐 했대? 위로한 겁니다. 이 위로입니다. 이건 알았죠? 소설 읽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대화, 서술 돼 있으면 이 대화의 성격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래서 위로하다가 감옥으로 전송하더라. 누구를? 태보를. 이튿날 형조 판서는 됐죠? 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위계를 갖춰서 대강 직계를 올렸다. 이건 쉽게 말하면 임금한테 보고서를 올렸다는 소리입니다. 임금이 보시고 다시 하교하사 명을 내렸어요. 상황이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러면 태보가 지금 걸문 밖으로 나와서 기절. 주변의 사람들이 결국 보호해서 결국은 다시 정신을 차려. 정신 차린 태보가 말한 거, 야 제발 부탁인데 내가 죽더라도 임금한테 왕비 내쫓지 말라고 가내라. 그랬더니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가 좀 미안하다. 야 우리 같이 했는데 너만 벌을 받으니까 좀 민망하다라고 위로하고 결국은 형조 판서는 임금한테 보고서를 올리고 임금은 다시 명을 내렸다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어휘는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어휘. 그리고 여기까지 요약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일단 파악을 하세요. 그래서 금부로 가더라. 결국 이제 박태보는 금부의 옥졸들이 옹이해서 금부로 옮겨간 겁니다. 요즘 말하면 경찰서에서 검찰로 끌려간 겁니다. 만조백관이 모든 신하들입니다. 만조백관이며 장안백상이 구름 모이듯 하더라. 이때 생가 친척이며 양가 가족들이 애연 돌탄 학원을, 돌탄이 뭐겠어요? 한탄 아니겠어요? 슬퍼하면서 태도, 자 학원을 태보 위로 왈. 여기 잘못 쓰였네. 태보입니다. 미안해요. 태보. 야 태보가 누구를 위로하는 겁니까? 옆에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명은 제천입니다. 근데 이것도 위로입니다. 그럼 인명은 제천입니다. 인간의 명은 하늘에 달렸어요. 설마 죄가 없는데 죽어 청춘의 원혼이 되오리마는 나의 뜻은 정한 지 오래되었는지라. 자기의 뜻을 정한 지 오래됐다는 건 이 사람은 아주 신념이 강한 사람이에요. 알았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변할 길이 없다. 내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
이 몸이 죽거든 영천수 흐르는 물에 훨훨 씻어서 다른 곳에 묻지 말고 남산 아래 묻어주면 죽은 혼백이라도 걸문 안으로 들어가서 주상에게 땅에 엎드려 주상 앞에 땅에 엎드려서 주야로 가는 왕비를 다시 환궁하여 됐죠. 하올 것이니 아무리 죽은 사람의 말이라 하옵고 저버리지 마시고 부디 명심하세요. 내가 죽으면 얘는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남산 아래라 묻어라. 죽은 원혼이 임금 찾아가서 왕비 다시 환궁시키세요. 임금님이 이러면 안 돼요 라고 말하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굽니까? 태보죠. 태보 성격이 어때요? 아주 절개지조가 강한 인물입니다. 신념이 아주 강해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부에 수일 잡혀갔더니 결국 상이 구태여 왕비는 내치시고 태보는 진도로 유배를 보냈답니다. 이게 사건은 이미 터졌네요. 왕비 쫓겨났어. 태보는 진도로 유배를 갑니다. 여기까지가 한 장면.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한 장면을 보면 태보가 결국 임금한테 벌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유배를 가는군요. 그리고 결국 왕비도 결국은 뭐했다? 쫓겨났군요. 궐에서 쫓겨난 겁니다. 뭐 요 정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납품 줄거리 박태보의 유배를 따라가려다 되돌아온 박태보의 부인 꿈에서 남편을 만납니다. 이때 꿈이 무슨 역할을 하냐? 그러니까 원래 고전소설이나 고전시가에 보면 꿈이 아주 많이 등장해요. 뭐 인생 무상을 나타낼 때도 있고 미래 사건을 암시할 수도 있고 알았죠? 또는 뭐 깨달음을 줄 수도 있고 그리움을 상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이 중에서 이 꿈은 무슨 역할을 할까? 한림이 울어와. 이 한림이 누구예요? 태보입니다. 태보. 이게 옛날에 고전소설을 읽다 보면 학생들 중에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호칭어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이게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경험하면 늡니다. 그래서 이 한림이 꿈속에서 울면서 말하기를 꿈속에서 내가 무지하여 탕탕한 청천이 하늘이 감동하사 난 죄 없어. 그래서 하늘이 감동해서 사생풍진 사생 죽고 사는 속세의 일을 다 버리고 천고 충신 따라서 전고의 충신을 따라서 황성으로 구경 가니 슬프다. 부인은 기다리지 말고 만세 무양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죄가 없어서 하늘이 감동해서 세상 일을 다 버리고 옛날의 충신들을 따라서 황성으로 간다? 이거 간단히 줄이면 뭐예요? 나 죽어요. 이런 뜻입니다. 꿈속에 나타나서 나 죽어요. 그래서 밑에 슬프다. 부인은 기다리지 말고 만세 무양하세요 하고 부인이 대경하여 놀라서 말하기를 어디를 가시며 기다리지 말라 하시니까 한림은 그다지 독하시오. 첩도 같이 갑시다. 꿈속에서 지금 얘기해요. 꿈속에서 하면서 한림의 소매를 잡고 못 가게 하니 한림이 말하기를 부인은 안심하세요. 구구한 사정을 어찌 잊으리요. 이로 상봉할 날이 있을 겁니다. 다시 만날 날이 있어요. 하고 떨치고 나가거늘 부인이 한림의 손을 잡고 따라가니까 어떤 남자 10여 명이 의관을 정지하고 서 있어요. 견면적으로 방으로 들어와서 결국 남편을 따라가다가 남자가 있으니까 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밖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학발 의관한 사람들이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의관을 옷을 단정하게 입은 어린 제자 5, 6인이 분명하거든. 부인이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깼다. 남가 일몽이었다. 잠깐 꿈에서 깨고 꿈꾸고 깨어난 겁니다. 이해된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꿈이 중심입니다. 꿈이. 근데 이 꿈이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다 봐. 태보. 임금 때문에 유배가. 그리고 결국 따라가던 부인이 집에 와서 꿈 꿨어. 근데 그 꿈에 태보가 잘 있어? 그럼 그 뒤에 일어날 사건은 뭐겠어요? 죽음 아니겠어요? 부인이 꿈을 생각하며 마음과 몸이 산란하여 명월을 대하여 내념에 분명 한림이 죽었다 라고 생각. 기사였다. 죽은 것 같다. 시비를 데리고 몽사를 꿈의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하더니 이미 동방이 밝았거늘 시부모 당하의 문안차로 날이 밝은 거예요. 꿈꾸고 나서 시비하고 꿈 얘기하다가 날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부모한테 문안차 이화촌에 갔는데 개짖으며 문 밖에 울음소리가 들려요. 좀 이상하죠 다.
놀라 문을 열어서 보니까 한림의 하인 동일이라는 사람이 한림의 편지를 드리거든 대감 부부와 부인이 망극하여 서로 붙들고 통곡하다가 기절해버리네. 결국 비복들이 열심히 주물러 구안해서 겨우 정신을 차려 분별하는지라. 이때 원근 제족과 만조백관 다 조문 후에 장한 백성들이 누아니 눈물을 흘리리요 이루 구루 곡성이 진동하니 어찌 천신이 감동치 아니하리요 그 편지를 떼어보니 하였으되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아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이런 걸 서술자 작가 개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고전 소설의 작가 개입은 원래 이 소설은 서술자는 작가입니다. 작가가 작품 밖에서 모든 걸 알고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면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어야 되는데 안에 들어와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여기 이제 작가 개입이 되고 나중에 이게 편집자적 논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읽으면서 동시에 이 소설에 작가 개입이 있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떼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불효자 태보는 두어자 문안을 부모전에 올리나이다. 태보가 보낸 편지죠. 그죠? 천리 원정에 가다가 과천관에서 병을 얻고 마음이 울적하고는 구천에 돌아갑니다. 구천으로 돌아간다는 건 나 죽어요. 아빠 엄마 나 죽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죄 3천을 정하였으되 불효한 죄가 제일 큰데 3천수죄 3,000개의 죄 중에 불효가 가장 큰 그 불효를 지었으니 구군을 또한 갚지 못하고 중노 고운이 되어 구천에 돌아가는 자식을 생각지 마시고 말년 귀체를 안보하시고 만세 후에 부자 지정을 부모와 자식의 정 만분지일이나 바라나이다. 결국 나중에 우리 죽어서 만나서 못다한 정을 나눕시다. 뭐 이런 뜻이죠. 여기까지가 결국 편지 내용인데 쭉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보세요. 중심 내용. 이걸 다 읽고 머릿속에 다 기억할 겁니까? 아니죠. 태보가 임금에게 왕비를 내쫓지 말라고 간했다가 벌을 받아서 결국 유배를 가게 되고 유배 간 후 부인의 꿈속에 태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결국 태보가 부모한테 편지를 보냈다. 이 정도가 중심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 뻔한 거죠. 태보는 죽는 겁니다. 이날 대감이 누구겠어요? 태보의 아버지 아니겠어요? 판서 노복 등을 거느리고 즉시 과천으로 행할 때 장한 백성들이 다 애연하여 구름 모이듯 하더라. 대감과 판서의 통함이 측량 없더라. 됐죠? 초종례를 하고 초종례라는 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초종례 이제 장례식 아주 그 기본적인 장례식 알았죠? 초종례로 극진이 한 후에 채단으로 염습 시신을 잘 닦아서 옷을 입히고 도로 집으로 결국 시신을 옮겨와 장사를 지내니 일문이 애통함이 차마 못 볼래라. 이런 것들 다 무슨 개입이에요? 그다 서술자 개입입니다. 여기까지가 중심 내용이 뭡니까? 이게 끝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제 태보의 죽음 이게 중심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소설은 여러분 인물, 사건, 배경이 구성이 3요소인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읽으면 여러분들이 배경이 중요합니까? 인물과 사건이 중요합니까? 인물과 사건이 중요하죠. 배경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공간적 배경이 여러 개 등장하긴 하지만 알았죠? 가장 중요한 사건은 태보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소설도 여러분 읽으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 이렇게 덩어리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건 여러분들 좀 혼자서 하기 어려우면 수업 들어서 여러분들 자꾸 익히는 게 좋아요. 경험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설! 이건 장면이 바뀔 때 전환될 때 쓰는 거죠. 이때 임금이 중전을 내쫓고 태보를 유배 보낸 후 앞에서 얘기한 거네. 그죠? 자연 마음이 산란해서 밤이면 성내외를 미복으로 순행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복 갈아입고 임금 옷 아니고 사복 갈아입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둘러보는 겁니다. 백성들의 이야기도 좀 듣고. 하루는 한 곳에 다다르니까 명언은 명랑한데 어떤 아이 오륙이니 월색 달빛을 즐기면서 노래하여 자
즐거워하거늘. 여기서 희롱하다는 말도 여러분 엄청 나오거든요. 이건 여러분 누굴 놀린다는 뜻이 아니고 고전문학에서 즐기다 이 뜻입니다. 노래하여 즐거워하거늘 상이 몸을 은신하시고 숨긴 거야. 임금이 자기의 몸을 숨기고 자세히 들으니 노래를 부른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첫 번째는 태보의 죽음이고 두 번째는 임금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임금이 걸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저기 보니까 오륙인이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가 뭐냐 그랬더니 저 밝은 달은 밝은데 우리 주상은 밝지 못하다. 충신은 무슨 일로 천리에 원정 내치시고 무슨 일로 민중전은 외간에 또 내쫓았냐. 군의 신충, 임금과 신하와의 믿음과 충을 다 저버렸어요. 알았죠? 그리고 부자 자유도 충이 없어졌는데 효도 쓸데없다. 인심은 분명하건만 국군이 말세가 되어 백성도 못할 일을 국가가 행하니 한심하고 누구 비난한 겁니까? 임금의 행동을 비난한 노래죠. 400년 사직을 누가 붙들겠느냐. 이에야 저에야 흥망성쇠는 보기 어렵겠다. 당산 부모 모셨더라. 응? 이해됐죠? 결국 심산궁곡에 들어가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초목으로 붓을 적시고 금수로 짐승으로 벗을 삼아 세월을 보내다가 좋은 임금이 나타나면 그때 다시 오자. 그래서 지금 현재의 임금을 비난하는 노래입니다. 서로 비기면서 애원가건을 임금이 그 노래를 들으심에 마음이 산란하여 아이들의 성명을 묻고자 하니 아이들이 달아나는지라 못내 애연하여 임금이 다시 궁으로 돌아왔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자 봐. 정리하면 앞부분은 누구의 죽음? 태보의 죽음. 이게 중심사건. 뒷부분은 결국 임금의 순행. 근데 임금이 순행하다가 뭘 들었죠? 노래. 됐죠? 그 노래에 보면 결국 현재 임금에 대한 뭐가? 원망의 노래죠. 그러면 이 둘의 관계가 나오는 겁니다. 이 태보의 죽음의 원인은 바로 임금 때문이었구나. 뭐 요 정도. 갈등은 결국 임금과 태보의 갈등.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결국 임금이구나.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조선 후기에 이런 소설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 박태본 정도는 있는데 알았죠? 옛날에 임금들이 대부분 잘못할 때 그 임금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간하다가 벌을 받고 나중에 유배도 가고 시련을 겪다가 나중에 결국 자기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는 이런 소설들이 조선 후기에 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윤지경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박태부전하고 비슷합니다. 윤지경이가 여러분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결혼하려고 했는데 임금이 야, 너 똑똑한데 일로 와. 내 딸하고 결혼해. 그래서 강제로 임금의 딸 공주하고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지경이 싫다는 겁니다. 나는 싫어요. 나 이 결혼 인정할 수 없어요. 나는 내가 원래 아내로 삼으려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신념이죠. 결국 임금이 화가 나서 결국 윤지경이 유배 보내죠. 나중에 유배 갔다가 결국은 윤지경이가 정말 강직한 인물이라는 걸 다시 알고 다시 유배지에서 풀어주고 옛날에 사랑했던 여자와 결혼하고 공주도 부인으로 맞이하는. 근데 결국 임금이 잘못할 때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도 충이라는 걸 강조한 소설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박태부전하고 윤지경전은 아주 유사한 작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박태부전이 수능 연계교재에 실렸다. 그럼 그 다음에는 또 얘가 빠지면 이제 윤지경전이 이제 실리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 연계교재에는 기본적인 고전소설의 종류의 가장 기본적인 작품들을 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읽다 보면 이런 소설은 이런 스토리구나. 이런 소설은 이런 구조로 돼 있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잘해서 머릿속에 축적. 그러고 나서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낯선 작품들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는데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일일이 읽으면서 머릿속에 이 내용을 꼼꼼하게 다 기억하려고 생각하고 지문을 읽는다. 이러면 이런 학생들은 여러분들 실전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수업할 때 꼭 얘기합니다. 지문을 처음 접할 때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의 그 태도가 엄청 중요합니다. 기억하려고 읽지 말고 이해하려고 읽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해서 그 전체 구조를 보고 요약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세부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풀고, 안 되면 여러분 지문에서 확인해서 풀면 됩니다. 그때 가서 비교하라는 거죠. 애초부터 비문학이나 문학 지문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읽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 보면 1번 지문 읽을 때 읽었는데도 무슨 내용 읽었는지 모르고 그래서 또 다시 읽고 그래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다 읽으면 요약은 이겁니다. 태보의 죽음, 원인은 누구? 임금. 이게 끝입니다. 이해된 거죠? 그리고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접근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푸는 것 때문에 선생님 세부 내용도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 쭉 읽다가 그냥 답이 보이면 답 체크하면 되고, 아니 답이 잘 안 보이면 가서 비교하면 됩니다. 윗글의 내용에 대한 예로 적절한 거. 태보는 형옥에서 감옥에서 금부로 이송해 줄 것을 자청은 안 했죠. 임금이 보낸 겁니다. 부인의 꿈에 학발 의관을 갖춘 사람들을 보고 놀라서 꿈에서 깼다. 이건 뭐 어느 정도 말이 돼요. 남편을 따라가려다가 남자들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가만히 보니까 결국 남자 오륙인이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깼다. 대감은 아들의 죽음, 시신을 집으로 데려와 초종례를 한 게, 여기서 과천에서 초종례를 하고 집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집으로 데려와서 초종례 틀렸죠. 그죠? 상은 노래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름을 무엇인지 묻지 못했습니다. 형조판서는 여러분들 상의 명령대로 태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자세히, 그러니까 만약에 답이 안 보여서 선생님 나는 5번인 것 같은데요, 이거 뭐 혼동이 된다면 가서 확인하세요. 분명히 형조판서는 여러분 자세히 쓰지 않았습니다. 대충 보고서 올렸다고 돼 있습니다. 본문에. 그럼 그 형조판서가 등장하는 지문에 가서 확인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29번. 윗글에 제시된 공간. 이건 배경이죠. 배경.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이건 뭐 상황 파악만 하면 됩니다. 금부는 요즘 말하면 이제 검찰. 그럼 임금이 권위를 실현하는 공간. 맞잖아. 임금의 명령이 실현되는 공간이죠. 근데 한 곳은 됐죠. 임금이 숨어서 노래 듣는 곳입니다. 임금의 권위를 내세우는 공간입니까? 숨어 있는데 무슨 권위를 내세웁니까? 결국 임금의 권위를 내세우는 곳이 아니고 백성들의 원망을 듣는 곳입니다. 이해됐죠? 권위가 내세워진다는 건 말이 안 돼. 특히 숨어서 듣고 있다는 건 권위를 내세우지 못하는 공간입니다. 그럼 틀린 게 얘네. 알았죠? 이렇게. 진도는 어디겠어요? 유배지네. 임금에게 정배받은 태보가 향하는 곳이고, 외가는 됐죠? 임금에게 내쳐진 민중전이 사는 곳이다. 이건 뭐 앞뒤 문맥만 보면 되죠. 이화초는 부인이 시부모에게 직접 문안하는 곳이자 태보가 하인들을 보내어 부모에게 편지 보낸 곳이다. 이런 건 여러분 가서 그냥 확인하세요. 그냥 그 앞뒤만 확인하면 됩니다. 과천은 태보가 진도로 가는 경유지이고, 여기서 죽은 거 아니에요? 태보의 소식을 받은 대감이 이화촌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과천으로 가죠. 왜? 태보의 시신을 수습해야 되는데. 심산궁곡은 노래에 등장하는 겁니다. 성례회와 대비돼서 임금을 피하는 백성들이 향하는 공간입니다. 야, 우리 심산궁곡에서 짐승이나 벗하며 살다가 좋은 임금 나타나면 그때 다시 나오죠. 뭐 그런 내용만 확인하면 뭐 충분히 공간에 대한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1번이 답이었습니다. 30번은 여러분들, A에서 태보의 위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 재원들. 탄식은 A에서 태보의 위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는 재원들. 어느 정도 말이 되죠. B에서는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려는 태보의 자책과, 이거 없었어요. B에 자책 없습니다. B에서는 내가 죽으면 남산 아래 묻어. 그럼 난 죽어서도 임금한테 간할 거야. 그게 핵심이거든요. 없죠. 그 다음에 A에서 태보가 받은 재원들의 위로. B에서 삶을 도모하는 무죄를 소명하겠다는 태보의 야, 태보가 나 죄 없어요. 앞에는 어느 정도 말이 되는데 이건 없죠. 자기의 무죄를 소명한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A에서 재원들이 칭송하는 태보의 강직함. A에서 칭송하죠. 야, 미안하다. 우리 같이 했는데 너만 벌을 받고 우리가 조금 민망하구나. 그래서 재원들이 태보의 태도에 대해서 칭송하는데, 그 칭송함이 B에서 소신 지키는 태보의 모습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A에서 재원들 간의 갈등 없어요. 알았죠?
심리적 상처는 B에서 가족과 만나 해서 이거 말도 안 돼요. A에서 재원들의 말을 통해서 드러난 태보의 후회 없어요. B에서 가족들을 향한 태보의 말이 반복된다? 후회 같은 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A, B만 정확하게 비교하고 앞뒤 서술을 통해서 이 대사가 무슨 성격을 가졌는지 파악하고 비교해서 풀어도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지문 읽을 때 이걸 다 파악할 수는 없죠. 학생들 중에는 이제 문제 읽고 지문 읽는 학생들은 이 문제 선택지 다 읽은 다음에 지문 읽으면서 하나씩 지워나가는 학생들도 있는데 사실 그 시간이 줄어들지 않고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지문 읽고 전체 서술 방식, 전체 중심 내용 파악한 다음에 문제 풀고 내가 문제 풀다가 세부적인 내용이 기억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풀면 되고 안 되는 게 있으면 가서 비교해서 푸세요. 이해되셨죠 이거? 답은 3번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박태부전은 숙종대의 실존인물인 박태부. 실존인물의 삶이. 윤지경전이라는 소설도 여러분 실존인물을 소설에 등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박태부는 임금의 부당함으로 드러난, 있잖아요. 부당함으로 드러난 부도덕한 세계. 이 임금이죠. 대결에 패배합니다. 죽었으니까. 숭고한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 가족과 국가의 윤리적인 책무를 다하는 인물로 인정받은 것. 얘는 무슨적 영웅이라고 돼 있어요? 도덕적인 영웅입니다. 이때 다양한 서사장치들이 있겠죠. 그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도덕적 영웅.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의 답을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태보를 무죄로 판명하여 전고 충신을 따르게 함을 몽사, 꿈으로 드러내어 태보가 윤리적 명분면에서 인정받은 도덕적 영웅. 맞잖아. 아니 부인의 꿈속에 나타나서 부인, 하늘이 내가 죄가 없다고 인정해서 과거의 충신들과 함께 나 황성으로 가요. 이 말은 하늘이 이렇게 보낸다는 건 태보가 임금보다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거죠. 나 그래서 하늘로부터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걸 인정받았어요. 그 뜻이거든 이 장면이. 국운을 갚지 못하고 죽는다는 태보의 한탄을 편지로 제시하여 태보가 임금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순간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계와 대결해서 뭐한 거예요? 죽었으니까 패배한 겁니다. 만세 후에도 부자지정을 바라는 건 결국 효도 생각한다는 겁니다. 편지로 제시하여 태보가 죽음에 이른 상황에서조차 부모에 대한 윤리적 책임 뭐죠? 효죠. 효를 다하려 한 인물이다. 주상이 밝은 날에 달의 속성과 대비되는 불명한 인물로 노래를 통해서 제시된 건 주상이 결국 뭐다? 부도덕적인 인물이다. 평가하고 있다. 근데 5번에 태보에 대한 민심을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여기까지는 맞는 거예요. 이 편집자적 논평 작가 개입이 있어요. 됐죠? 태보가 기우는 국운을 회복하는 영웅. 이거는 여러분 도덕적 영웅하고는 다른 겁니다. 나라의 운명이 다 기울 때 영웅이 나타나서 나라를 다시 회복. 이런 건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영웅소설에서 특히 유충열전, 조웅전, 홍계월전 이런 데서 주로 나타나는 겁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영웅.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박태부전은 도덕적, 윤리적 명분을 가진 영웅입니다. 도수를 하고 병법에 능하고 하늘의 기운을 볼 줄 알고 그래서 임금이 위태로울 때 임금을 구하는, 나라를 구하는 이런 영웅과는 다르다는 거죠. 결국 여기서 국운을 회복하는 영웅이란 말은 박태부전의 성격에 안 맞습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틀렸죠. 5번입니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근데 수능시험에 선생님 그럼 박태부전은 좀 쉬운 소설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왜? 연계규제에서 이미 수험생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나 예비 수험생들도 이런 고전소설을 공부하는데 선생님 내가 자신이 없어요. 고전소설 어휘도 좀 어렵고 인물 파악도 안 되고요. 상황 이해도 안 됩니다. 이런 학생들은 아주 기본적인 작품들을 설명하는 인강 수업을 좀 듣든가 아니면 가장 기본적인 고전소설만 모아놓은 책을 한 권 정도는 경험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토리, 전체 줄거리라든지 이런 것보다 제시된 지문의 구조, 서술상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연습을 좀 하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나중에 낯선 작품이 나와도 야 이거 영웅소설 같다? 야 이거 염정소설인데? 야 이 구조가 옛날에 읽었던 소설하고 좀 비슷하다? 라는 걸 좀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면 수능시험에 혹시 연계교재가 아닌 다른 낯선 작품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딱 앞부분 읽다 보면 야 이거는 이것과 좀 비슷한 구조를 가졌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약하면 약한 만큼 더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일단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앞부분에 얘기했던 고전소설 학습법이라든지 소설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꼭 명심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연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선생님하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동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은 학생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동영상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